안녕하세요. 가족이란 이름이 참 아픈 40대 남자입니다. 물론 제게도 지금은 소중한 가족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게 아픈 상처를 주었어요. 저를 외면하거나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가거나 함으로 인해 말이죠. 그중 가장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내와의 인연과 제 인생에 몰아쳤던 폭풍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불우하고 소란스러웠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며 저와 남동생, 여동생을 낳고 키우셨는데요.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낳았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제가 13살 때 결국 갈라서셨어요. 저만 어머니 쪽에 남고 동생들은 아버지가 데려가셨죠. 아버진 제가 유독 어머니 얼굴을 빼닮았다며 원래도 절 별로 안 좋아하셨었거든요. 어머닌 저조차도 맞기 싫어하셨는데 아버지가 데려가지 않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절 맞게 됐다고 매일 투덜대셨죠. 이혼 후 아버진 제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었기에 저는 동생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죠. 아버진 이혼한 이듬해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 뒤로 해외 이민까지 가시며 저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18살 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전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동생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내가 네 엄마한테 부고 연락을 했었나? 아무튼 왔으면 밥이나 먹고 가라. 괜히 내 아내랑 처가 식구들 눈에 띄지 말고. 당시 어머니 또한 재혼을 하셨었기에 장례식장엔 저 혼자 갔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며 절 외할머니께 맡겨버리셔서 당시 전 많이 외로웠거든요. 원래도 어머닌 제게 관심이 없긴 하셨지만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건데 아버진 별로 절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생들도 제가 어색한지 곁으로 잘 오지도 않고 고갯짓으로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죠. 분명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 혼자 떨어진 듯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 동생들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고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16살 때 재혼한 어머니는 절 종종 자기 인생의 방해꾼이라고 부르셨었어요. 저 때문에 새 출발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러다 겨우 재혼할 남자를 만나자 더는 자기 인생의 방해꾼이 되지 말라며 절 외할머니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 뒤로 어머니는 1년에 한 번도 저를 잘 찾아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나마 절 아껴주셨던 분이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할머니마저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를 유일하게 위해줬던 한 사람의 가족이 떠나버린 거죠.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부모 손길 필요하더 갈 나이는 아니잖아. 어머닌 혹시라도 제가 자신에게 기대기라도 할까봐 바로 그렇게 선을 그으시더군요. 명절에도 새 남편과 시댁에서 싫어한다며 오지도 말고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혼자 살기 시작했고 학비도 휴학까지 하며 혼자 벌어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전 부모가 두 분 다 살아는 있었지만 외톨이로서 살아왔죠. 그런 전 언젠가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전 다니던 직장을 나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마자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던 거죠.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인 만큼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배워왔던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요. 어머니, 저 결혼해요. 그래도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만은 연락을 했었는데요.
어머닌 축하하지만 바빠서 결혼식장은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랬기에 전 제 가족이 되어주기로 한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결혼 후 더 잘하며 살게 됐죠. 겨우 얻은 제 가족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아내와 제 사이에선 보물과도 같은 저희 아들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님도 소중했지만 제 피가 섞인 유일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뒤로 더욱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만큼은 저와 다른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 운이 따라주는 건 별개 일이더라고요. 진짜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제 우리 세 식구 뭐 먹고 살라고. 내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아들이 5살 때 주변 상권 문제와 불경기가 겹쳐 제 가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낸 그런절 위로해주긴커녕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어려워지며 아내와는 계속 다툼이 잦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건만 아낸 자꾸만 다른 집 남편들의 벌이와 제 벌이를 비교해가며 저를 비난했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너무 서운했었죠. 결국 제 가게가 망한 직후 아내는 아들을 두고 절 떠나가더군요. 내가 원래는 당신 부모님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었잖아. 근데 막상 좀 살아보니까 이젠 두 분 입장 이해돼. 내 자식이어도 내가 힘들면 정이 안 갈 수 있더라고. 난 의리 같은 것 때문에 별로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보다 더 잘나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싶어. 나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재산 분할도 애 양육비 일시불 명목으로 내가 많이 양보할게. 어차피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었건만 배신감과 상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리 다툼이 잦았다고 한들 우리 사이엔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잘할 땐 우리 아들, 우리 사이 하셨던 장인 장모님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으시더군요. 자네가 우리한테 잘한 거야 알고 있지. 근데 우리도 우리 딸 행복이 먼저지 않겠나. 그렇게 모두가 떠나가고 제 곁엔 5살 배기 아들만 남게 됐어요. 그 뒤 전처의 소식은 한 번 정도 들었는데요. 전처는 재혼했다가 1년도 안 돼 또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수야, 아빠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올게.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알겠지? 다녀오세요, 아빠. 이혼 후 전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예전 회사를 다닐 때부터 절 아껴주셨던 상사분께서 제게 괜찮은 곳을 연결해 주신 덕에 다행히 전 직장을 구할 수 있었죠. 저는 새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며 아들 또한 새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곳은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은 곳이었는데 알아본 곳 중 가장 평이 좋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아이를 보내보니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알아본 대로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요. 오셨어요, 윤사 아버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회사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서요. 매번 저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셔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은 6세부터 7세 아이들은 한꺼번에 혼합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그렇게 혼합반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6살이 되며 혼합반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난 담임 선생님은 그 어린이집에서 최고로 좋은 분이었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점점 몸집을 불리며 업무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야근이 잦아진 탓에 전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나날 동안
아이를 가장 늦게 데리러 갔던 지각쟁이 학부모였죠. 그런데도 선생님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윤수야?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내 친구예요. 선생님이 외롭지 말라고 저한테 오리 친구 만들어주셨어요. 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아들은 그런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친구라며 아들은 종이로 오려서 만들어진 오리를 보여줬어요. 색연필로 그려놓은 오리의 눈, 코, 입이 너무 귀여웠죠. 선생님은 늘 어린이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쓸쓸해하던 저희 아들을 위해 그런 따뜻한 배려를 나눠주신 좋은 분이었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윤수 저 많이 기다리고 있죠? 빨리 갈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오세요. 사고 나요. 그리고 윤수 제가 방금 재웠어요.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한 번은 늦어도 너무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어린이집에 도착해 보니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 조심스레 들어가 봤더니 선생님이 잠든 저희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이 옆에 함께 누워서 말이죠. 선생님. 오셨어요? 윤수가 조금 전에 잠에서 깨서 칭얼대길래 다시 재우고 있었어요. 애가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옆에서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조금 더 자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 한 잔 드릴까요? 그 순간 선생님의 모습이 꼭 천사처럼 보이더군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제게 선생님은 점점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한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다 아들이 7살이던 어느 날엔 심장이 철렁한 일도 있었답니다. 선생님, 우리 윤수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회의하느라 전화 주신 걸 몰랐네요. 무슨 일이시길래 전화를 5통씩이나. 윤수가 열이 펄펄 나서 급하게 응급실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수액 맞고 좀 가라앉았는데 걱정돼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날 아들은 새벽부터 열이 좀 있고 애도 아프다고 칭얼댔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중요한 회의에 미팅까지 있어 회사를 도저히 쉴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약을 먹였는데 애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하고 애를 등원시켰는데 그런 사달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아들은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괜찮아진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죠. 다른 애들도 돌보셔야 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다행히 보조 선생님께서 오늘은 저 대신 늦게까지 아이들 돌봐주기로 하셨거든요. 애가 아픈데 어떻게 애만 혼자 병원에 두고 갈 수 있었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들은 따뜻했던 어린이집 생활을 마치고 초등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쯤엔 회사 일도 많이 한가해졌고 아이의 방과 후엔 돌봄 교실을 보낼 수도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아들이 어린이집 졸업 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선생님,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회사를 그만두기라도 해야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뭘. 그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윤수한텐 왜인지 애정이 좀 더 가더라고요. 아빠, 난 선생님이 우리 엄마 해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같은 엄마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날 아들의 해맑은 말에 선생님도 저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전 선생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 또한 제게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 저와 선생님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전 애 아빠라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연애하는 내내 저만큼 저희 아들 잘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고 자신이 퇴근이 빨랐을 땐 저 대신 저희 아들 저녁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희 아들의 저녁도 사주거나 저희 집에 와서 차려주기까지 했죠. 또 여자친구는 제 과거와 가정사에 대해 들었을 땐 무슨 슬픈 영화를 본 사람처럼 펑펑 울기도 했어요. 경준 씨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불쌍해.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난 경준 씨도 윤수도 절대 안 떠날 거야. 내가 경준 씨랑 우리 윤수 평생 옆에서 지켜줄 거야. 평생? 그런 말 잘못하면 나한테 코 깨인다. 난 지금은 괜찮으니까 울지 마. 난 경준 씨가 나 자신만큼 소중해. 아니, 그거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경준 씨 인생이 너무 가슴 아프고 더 슬퍼. 코 꿰. 빨리 꿰. 그래야 나 빨리 이 집에서 윤수 엄마로 살지. 저를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여자친구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던지요. 그런 여자친구로 인해 전 가족과 전초로 인한 상처를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죠.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요. 차마 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천사 같은 여자친구에게 과거와 아이까지 있는 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거든요.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깊어도 너무 깊어지다 보니 오히려 청혼하는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제게 연애한 지 1년 뒤쯤 먼저 청혼을 해준 건 여자친구였습니다. 경준 씨, 나 우리 윤수 더 크기 전에 윤수한테 선생님 말고 엄마 해주고 싶어. 그게 윤수도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는 길일 거야. 경준 씨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나 알고 있는데 난 경준 씨가 윤수 아빠라서 더 좋다고 생각해. 경준 씨만큼 난 윤수도 너무 사랑하니까. 난 결혼하면 최고의 남편에 최고의 아들까지 얻은 행운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만 결혼하자. 어? 난 윤수 친엄마랑 달라. 난 평생 경준 씨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전 여자친구를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식은 작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 새 아내가 결혼식보단 신혼여행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세 식구가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면서요. 그리고 전 새 장인 장모에게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첫 만남부터 솔직히 두 분의 인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뭐 먹을 텐가? 우리가 일하느라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는 어묵탕도 맛있고 노가리도 맛있어. 장인 장모는 함께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린다고 했더니 자신들의 가게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내는 제게 그 말을 전하면서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우선 장인 장모의 술집에 가서 저는 어묵탕과 노가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절 훑어보던 장모의 말 또한 무리하기 짝이 없었죠. 집안도 엉망이고 직장도 고만고만한 것을 보니 뭐 집불도 없겠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자넨 재혼이고 우리 딸은 초혼이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우리한테 한 2천만 원 주게. 그럼 우리가 이 결혼 허락해 주겠네. 그래,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싸게 부른 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모는 숨쉬듯 무례함을 내뱉더니 제게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심지어 장인이란 사람도 옆에서 그런 장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했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렸던 저 대신 아내가 옆에서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딸 가지고 장사하세요? 그리고 집불도 없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갈게요, 저희. 아유, 알았어. 아유, 앉아. 가족들 사이에 말도 뭐 가려서 해야 되니?
아무튼 결혼한다 이거지? 우린 보태줄 돈 없으니까 행여나 뭐 바랄 생각은 하지도 말게. 그냥 가려는 우릴 장모가 설렁설렁 붙잡긴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어찌저찌 그 뒤 결혼을 진행하긴 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좀 그렇지? 내가 정말 경준 씨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가족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 전에 부모님 소개는 안 할 수가 없었어. 결혼하는데 얼굴 한번 안 보일 수는 없잖아. 아니야. 나부터가 콩가루 집안 자식인데 남의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있나 뭐.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아내 원래부터 자신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타지에 나가 따로 살고 있었던 처제와도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했지만 아내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캐묻진 않았어요. 엉망인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또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명품백을 요구하는 등 작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는데요. 아내가 알아서 잘 막아낸 덕에 우린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뒤 아내가 처가 얽힌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계모야. 우리 아빠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별하셨고 그 뒤에 지금 엄마랑 재혼하신 거야. 내 동생은 지금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 나랑은 반반 친자매 관계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가정사가 복잡한 여자라고 혹시라도 당신이 날 싫어하게 될까봐 입이 차마 안 떨어졌어. 뭐? 날 뭘로 보고 내 가정사가 더 엉망인데 내가 그런 걸로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했을까봐? 이거 서운한데? 그럼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랑 안 친했던 거야? 꼭 그렇다기보단 어릴 적부터 엄마가 나랑 동생을 엄청 차별 대우하셨거든. 난 돈 없다고 맨날 헌옷만 입히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워했는데 동생은 부잣집 딸 부럽지 않게 잘해주면서 키우셨어. 아빤 처음엔 그래도 날 위해 주셨는데 점점 엄마처럼 나한텐 관심도 안 가지시더라고. 그래도 난 부모의 애정에 굶주려서 계속 두 분께 예쁨 받고 싶어 했었지. 참 속도 없었다고 생각하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처가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애정을 갈구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헛된 미련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갔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 나도 그 마음 잘 알아. 어린애들한테 애정에 대한 허기가 얼마나 큰지.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윤슬 보니까 많이 외롭게 자란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 물론 나와는 상황이 달랐지만 그래도 가정에 아픔이 있는 애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사정을 들었을 때도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 당신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내 사정을 말을 못했다는 게 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서 난 당신 상처를 내가 꼭 낫게 해주고 싶었어. 그랬구나. 어, 그리고 나 당신 만나고 깨달았어. 더는 부모님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날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당신하고 다르게 날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은 이젠 당신이랑 윤수가 전부야.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던 아내가 안쓰러워 그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도 편애를 당연하게 받고 자랐다던 처제도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내에게 더 특별한 뭔가의 사정이 있는진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윤수야, 아침밥 먹자. 여보, 얼른 나와서 한술 뜨고 가.
그래야 하루 종일 힘내서 일하지. 사정을 들은 뒤 전 아내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또다시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 제가 아니라 아내가 저와 저희 아들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내 한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늘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해졌죠. 이게 바로 평생 내가 꿈꿔온 진짜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한편 아내가 처가에 가기 싫어해 우린 처가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딱 한 번 간 게 다였죠. 저도 처가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굳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내는 장모의 전화를 자꾸 피하는 것 같더군요. 여보, 장모님 전화 온 것 같은데 안 받아? 괜찮아. 지금은 통화하기 귀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하지 뭐.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본 게 3번 정도 됐었는데요. 또 어느 날엔 장모의 전화를 받겠다고 베란다로 나가더니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뭐 하고 살길래 집에 얼굴도 안 비추냐고.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도 이젠 엄마 아빠한테 아무 미련도 없는데. 나한텐 당신이랑 윤수가 있잖아. 장인처럼 아내의 친부도 아닌 장모가, 그것도 아내를 예뻐해 준 적도 없다던 장모가 왜 자꾸 아내에게 집착을 하나 싶었어요. 저는 그때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전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챘어야 했어요. 그럼 아내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시험 잘 봐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아유, 장해. 우리 아들 이젠 엄마한테 엄마 소리도 잘하네. 아들은 서서히 아내에게 자연스레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엔 엄마 선생님이란 말을 번갈아 했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서서히 온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겨우 2달이 지난 어느 날, 일을 하던 전 불길하기 짝이 없는 문자를 받게 됐어요. 보낸 사람은 아내였죠. 여보,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그리고 나에게 윤수라는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신은 처음으로 날 진심으로 생각해준 감사한 사람이야. 근데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이랑 윤수 옆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난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가 봐.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워. 미안해. 그건 누가 봐도 마지막을 암시하는 내용이더군요. 깜짝 놀란 전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전 회사에 급히 사정을 말한 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아내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며 휴가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전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여보, 대체 왜? 아내는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더군요. 아내 옆엔 유서로 보이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 유서를 읽을 겨를도 없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심장은 멈춘 뒤였어요. 여보, 평생 나랑 우리 윤수 옆에 있어주겠다며 나랑 우리 윤수 동생도 가지자고 했었잖아.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장인 장모에게 연락할 생각이고 뭐고 저는 충격에 빠져 오열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2달, 겨우 2달 만에 전 다시 가족을 잃게 된 거예요. 저는 오열하고 또 오열했어요. 그러다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선 장인 장모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주머니에 넣은 제 손에 먼저 잡힌 건 휴대폰이 아닌 아내의 유서였어요.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느라 우선 정신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바로 그 유서요.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 유서를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유서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이 전부 적혀 있었죠. 당신이 이 유서를 읽고 있을 쯤엔 난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여보. 그런데 나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더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사실 나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술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었어. 알지? 남자들 술 따라주고 하는 곳. 엄마랑 아빠가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술집에 나가서 일하라고 엄청 날 종용했었거든. 술집에 나가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냐면서 부모란 사람들이 기어코 날 거기서 일하게 했어.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생각보다 장인 장모는 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며 키웠던 장인 장모는 그래도 자신들에게 애정을 받고 싶어 했던 아내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아내를 술집에 취직시킨 거예요. 아낸 바보같이 가족을 도우려 그 술집에서 몇 년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스스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괴로운 나날들이었어.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은 조금만 더 해라. 내 덕에 우리가 산다 하면서 날 구슬렸지. 그렇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부모님은 전셋집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동생 학비도 다 내주더라.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던 거야. 그리고 술집을 그만두고 공부해서 어린이집 일을 시작한 뒤에도 부모님은 특히 엄만 계속 내게 돈을 요구해서 가져갔어. 어린이집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또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이미 그들에게 길들여졌던 아내는 자신은 계속 처가의 호구이자 돈줄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피폐하게 살다 절 만난 뒤엔 자기도 이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자기 부모에게 돈도 주지 않고 저와의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고 해요. 그제야 전 절 처음 보자마자 못마땅한 듯 굴었던 장인 장모의 태도가 이해가 갔죠. 그런데 내가 결혼한 뒤에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겁박을 하기 시작하더라. 요즘 가게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난 거절했지. 그동안 그렇게 다 퍼줬으면 됐지. 이제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안 내놓으면 당신한테 내 과거를 다 알리겠다고 하더라. 내가 술집에서 일했던 더러운 여자라고 다 폭로하겠다면서 그렇게 날 2달 내내 괴롭혔어. 아무리 당신이 날 좋아해도 그런 더러운 전적 있는 여자인 걸 알면 바로 정이 떨어질 거라고.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성하였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로 악마가 될 수 있답니까? 아내는 장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장모는 끊임없이 연락해 아내를 괴롭혔다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장모의 전화를 피했던 거예요. 심지어 장인까지도 장모와 번갈아가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제가 알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진심은 잘 알지만 나조차도 추악하게 여겨지는 내 과거를 당신이 과연 이해해 줄까 싶었어. 그리고 당신한테만은 절대 내 과거를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두렵더라. 그런데 내가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끝일까 싶더라. 엄만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할 테고 난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을 거야. 난 가족들을 위해 산 일인데 그게 결국은 날 궁지로 몰게 된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게 사느니 그냥 다 끝내버리자고 생각했어. 민선아, 여보, 그래서 나 이렇게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됐어. 이번 인생은 너무 괴로웠어. 당신하고 윤수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이젠 좀 쉬고 싶어.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 만나줄 수 있을까? 그럼 그땐 당신한테 이 미안한 마음 다 갚으면서 살게. 다음 생은 당신을 더 빨리 만나서 이번 생보단 덜 괴로운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윤수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줘.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민선아 민선아 하고 목 놓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너무 처참하고 가슴 아팠어요. 이걸 왜 진즉 내가 몰라줬을까? 혼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사실은 장인 장모가 벼랑 끝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퍼부었어요.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당신이 민선이 겁박했지? 내 아내가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했어.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뭐, 뭐? 민선이가 죽었다고? 그래. 당신들은 내 아내 장례식에 올 자격도 없어. 내가 당신들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당신들 인생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두고 봐. 뜻밖의 소식에 장모는 당황한 눈치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장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장인은 아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 물었지만 전 답장도 하지 않았죠. 아내 장례식에 낯짝을 들이밀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엄마. 미안하다, 윤수야. 아빠가 다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아내를 많이 좋아했던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장례식장으로 장인과 장모가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제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넨 아직 우리 민선이랑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지 않나? 사실상 민선이의 유족은 자네가 아닌 우리 아닌가? 그러니까 민선이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리한테 내놔. 걔 앞으로 된 적금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장인 장모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내의 적금을 내놓으라고 그곳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진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표독스럽게 제게 따지고 들었던 장모에게 조문객들을 위해 상주 도우미 이모님이 퍼서 올려놨던 뜨거운 육개장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아유, 자네 돌았나? 어?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제정신이겠어?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척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돈? 절대 못 줘. 내가 그 돈 다 기부하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한텐 절대 안 줘. 진짜 기가 막혀서 원. 얼마나 사람이길 포기했으면 그 어린애 그렇게 서럽게 키우고 아직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말랐을 나이의 딸을 술집으로 내몰아. 그렇게 돈을 뜯어갔으면 적어도 결혼한 뒤에 내버려 뒀어야지. 내 아내도 행복하게 좀 살게 내버려 뒀어야지. 그런데 당신들이 더럽힌 내 아내 과거를 빌미로 끝까지 돈을 요구했어? 기어코 내 아내를 끝까지 물어뜯었어? 내가 당신들 인생 다 끝장내버릴 거야. 문서방, 자네 너무 흥분했네. 우선 진정하고. 이건 놔. 진정? 장인 당신은 저 여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친딸 인생을, 어떻게. 둘 다 당장 나가. 내 아내 가는 길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가게. 당장 사라지라고. 나가. 저는 신들린 사람처럼 발광하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군대던 조문객들의 시선을 못 이기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이후 전 아내를 납골당에 안치시키며 약속했어요. 억울하게 간 당신 복수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겁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사안이라서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죄를 받을 수 있어서요. 특히 겁박과 경제적 착취 정황이 뚜렷하니 소송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는 곧장 그들을 아내를 겁박한 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다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졌죠. 제가 그들을 찾아가 난동이라도 부린다면 그들이 토해내게 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클 거라고 변호사가 주의를 주었거든요.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타격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소송 기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증거가 명백했기에 다행히 소송은 8개월 만에 끝이 났죠. 그들은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에선 이겨 위자료는 다행히 받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전혀 제 속이 시원하지 않더군요. 아내의 몇십 년치의 고통을 고작 그 몇 푼으로 끝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봤을 때 그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장인 장문 저 보라는 듯 입모양으로 작은 욕짓거리를 내뱉었고 처제란 인간까지 절 재수 털린다는 표정으로 노려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지옥 속에 살아왔듯 그들에게도 지옥을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장인 장모의 술집으로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젠 소송도 끝났겠다. 2차로 복수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술집 오지 마세요. 여기 사장 내외가 얼마나 악마 같은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큰딸을 평생 차별하면서 서럽게 키우고 그걸로도 모자라 술집으로까지 내몬 인간들이에요. 그 돈으로 자기들 집 넓히고 편애하던 작은 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줬답니다. 그리고도 평생 계속 돈을 갈취했다네요. 그걸로 끝이게요? 그 큰딸이 제 아내였는데요. 저한테 술집에서 일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돈을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제 아내 자신이겠습니까? 바로 저 인간들이겠습니까?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그만큼 돈 뜯어갔으면 됐지. 왜 또 여기 와서 이래? 당신들은 내 아내를 한 번만 못 살게 굴고 내버려뒀어? 아니잖아. 당신들도 내 아내가 겪었던 고통 그대로 한번 겪어봐. 내가 당신들 인생 망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경고했었지? 손님들은 크게 동요했고 장인 장모는 당연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들은 절 쫓아내려고 했지만 전 아예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어요. 장사를 방해하려고요. 결국 그들은 절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그들을 노려보며 경고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각오해 당신들. 그날은 조서 작성 후 풀려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복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 이번엔 그들의 가게 앞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소문이 동네 파닥에 퍼질 때까지 계속이요. 딸을 술집으로 내몰고 평생 착취하며 살아온 짐승마도 못한 부부. 제 아내는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악마입니다. 법으로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은 몇 번이나 경찰을 불러 저를 쫓아내려 했지만 1인 시위를 했다는 것만으론 경찰이 개입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제발 그만하라며 제게 애걸복걸했죠. 우리도 먹곤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이미 우리 술집 소문 인터넷에 파다하게 퍼졌대. 벌써부터 손님도 뚝 끊겼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게. 그들은 결국 제가 술집에서 난동 피웠던 일과 피켓 내용을 빌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전 그 일로 약식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그 몇백만 원이 단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1인 시를 몇 달 내내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장인 장모의 술집은 3달 뒤쯤엔 폐업 수순을 밟았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처가 일을 주시하고 있던 전 처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어요. 저는 뒷조사를 통해 처제의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곤 직접 그 사람을 만나 그 악마 같은 집안에 대해 전부 폭로했어요. 며칠 뒤 처제는 제게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났죠. 저 파혼당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언니랑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끈질기게 구냐고요. 그럼 너랑 네 부부는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내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걸 가지고 왜 나한테까지 난리냐고요. 정말 넌 가해자가 아니라고? 너도 네 언니가 술집에서 일해서 네 등록금 내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도 뻔뻔하게 그 돈 받아먹어 놓고 고마운 줄도 몰랐잖아. 근데 진짜 네가 가해자가 아니야? 그건 거봐. 너도 똑같은 악마야. 네 언니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꿈도 꾸지 마.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없는 게 100번 옳았어. 저는 그런 처제에게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엔 장인 장모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들은 이젠 질려버렸던 표정으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빌더라고요. 내 아내한텐 살아있는 내내 끊임없는 지옥을 보여줬으면서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엄살을 피워? 이게 당신들이 내 아내한테 했던 짓들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네. 미안하네. 평생 속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세. 우리가 민선이한테도 이렇게 사과하겠네. 민선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평생 천벌받으면서 삼아. 그래, 당신들은 평생 천벌받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당신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나 평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그들은 무릎까지 꿇고 빌더니 하늘에 대고 제 아내까지 불러댔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무시하고 끝까지 악담을 남긴 채 지나쳤죠. 고맙게도 제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회사까지 다니며 바쁘게 사는 동안 친한 친구 녀석이 재수 씨와 함께 저희 아들을 자주 돌봐주었는데요. 제게 장인 장모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이젠 그만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얌마, 네 마음 다 이해해. 나도 민서씨 정말 좋아했고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복수만 한다고 네 인생을 망치면 민선 씨가 하늘에서 과연 좋아하겠어? 그리고 윤수를 생각해야지. 이제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는 윤수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비록 민선 씨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민선 씨의 기억을 잊지 않고 경준이 너랑 윤수가 잘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최후의 복수인 거야.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만하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복수를 그만두는 것이 진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친구의 조언에 그렇게 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죠.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준 친구 내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런 저의 긴 복수가 아내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아내의 한이 풀렸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지금 전 처가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진 더는 알지 못합니다. 복수를 그만둔 후엔 그들의 소식에 아예 관심을 끊었거든요. 그래도 하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는 법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평생 천벌을 받으며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이제 앞으론 지금까지와 같이 저희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해요. 어머닌 제가 전처와 이혼할 때도 재혼한 뒤 새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러했듯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해외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들은 이젠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게 남은 가족은 저희 아들이 유일해요. 그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니 저희 아들만은 저처럼 불우하고 외롭게 크겐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게 남은 유일한 바람이자 희망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내도 다시 인생을 똑바로 살기 시작한 절 보며 분명 안심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요. 아내와 저와의 인연은 짧았었지만 아내가 저와 저희 아들에게 남겨준 마음은 너무도 크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울분도 그렇게 길고 깊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간 이기심으로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천국을 안겨줄 수도 있고 지옥을 안겨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 장인 장모가 바로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죠.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마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뜨려버리게 되는 무서운 짓이죠. 그러니 제발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제 전 장인 장모와 같은 악마 같은 인간들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이 사연을 보냅니다. 다소 씁쓸하고 괴로웠을 제 사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삶엔 지옥이 아닌 천국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